지금 여러분은 46억 년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동물을 보고 계십니다. 고래 중 가장 큰 종인 대왕고래는 몸 길이는 30m, 무게는 170톤 이상 나가는데 이는 코끼리 매머드와는 비교할 바가 안 되고 심지어 용광류보다 더 무겁죠. 그런데 지구의 시계를 약 5천만 년 전으로 되돌리면 바다에서는 더 이상 이 거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어떤 고래도 만날 수 없죠. 그들을 만나려면 해안가로 가야 합니다. 여기 최초의 고래라고 불리는 파키케투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어디 보자, 고래와 닮은 점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고생물학자들은 어떻게 이 작은 육상 포유류를 보고 고래의 조상임을 알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들은 어쩌다 바다로 가게 됐을까요? 옛날 옛적 고래가 걸었던 시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과거 일부 과학자들은 바다에 사는 포유류들을 보면서 이들이 어쩌면 중생대 바다에 살았던 포유류의 후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생대 바다 지층에서는 바다 포유류의 화석이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이 가설은 금세 묻혔죠. 이후 1966년 미국의 진화생물학자 리벤 베일러는 고래가 포유류인 이상 그 조상은 육상동물일 수밖에 없다며 고래의 육상동물 기원설을 주장합니다. 많은 생물학자들은 그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이거 고래 조상이다 라고 할 만한 명확한 화석들이 발견되지 않았던 탓에 고래 진화에 대한 연구들은 진척이 더딜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1981년 미국 미시건 대학교의 필립 깅그리치 박사는 파키스탄의 인더스강 주변 산지에서 약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육상 동물의 뼈 조각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뼈들을 유심히 관찰하던 깅그리치는 어떤 뼈 한 조각을 보고는 이 화석의 주인공이 고래의 조상임을 직감합니다. 그러고는 화석의 이름을 파키스탄의 고래라는 뜻으로 파키케투스라고 지었죠. 자, 그렇다면 깅그리치는 어떤 뼈를 보고 파키케투스가 고래류임을 직감했던 걸까요? 그건 바로 일명 고실뼈라고 불리는 귓뼈였습니다. 귓뼈에는 오직 고래목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볼록 튀어나온 새뼈집이죠. 우리 인간을 포함한 다른 포유류들은 공기의 진동으로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귓뼈 내부에는 공기를 받아들이기 위한 공간이 넓어야 하고 따라서 새뼈집의 두께는 매우 얇은 대신 내부 빈 공간은 넓습니다. 반면 물속에 사는 고래들은 공기의 진동이 아닌 물을 타고 퍼지는 소리를 뼈 자체의 진동으로 들어야 하죠. 그래서 진동을 전달해주는 새뼈집이 매우 두껍고 치밀합니다. 파키케투스의 귓뼈는 이런 고래목 귓뼈의 특징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었고 이에 깅그리치 박사는 파키케투스를 고래의 조상으로 분류하게 된 거죠. 이런 귓뼈를 가진 파키케투스는 아마 공기의 진동으로 소리를 듣기보다는 땅에 턱을 댄 채 땅으로 전해져 오는 다른 동물의 발자국 진동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포유류들과 차별화된 이런 듣기 기능은 육지에서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겠지만 훗날 물속으로 진출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파키케투스의 전신 골격은 발견되지 않았던 탓에 파키케투스의 실제 생김새를 비롯해 고래와의 근형 관계를 확정 짓기엔 무리가 있었는데 그러던 2001년 네이처에 파키케투스의 전신 골격 화석과 고래와의 근연도가 담긴 논문이 실립니다. 고생물학자 한스 테비슨 박사는 논문을 통해 파키케투스는 늑대만 했고 4개의 다리를 지녔으며 다리 끝엔 발굽도 있었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후손인 고래 역시 계통학적으로 하마가 속한 우제목과 가장 가깝다는 것이 드러나죠. 또한 1990년대부터 이뤄지던 고래 DNA에 대한 분석 결과도 실제로 이들이 하마, 돼지, 사슴 같은 발굽 포유류와 가장 밀접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면서 고래 진화에 대한 연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특히 걷는 고래라는 뜻을 지닌 암블로케투스의 발견은 고래 진화 과정을 풀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죠. 파키케투스보다 100만 년 늦게 등장한 암블로케투스는 몸 길이가 4m나 됐고 생김새는 꼭 악어를 빼닮았는데 그 생태가 참 독특했습니다. 화석이 발견되는 곳이 모두 바다 퇴적층이라는 사실, 또 뒷발에 물갈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땐 이들이 바다에서 생활한 게 분명하지만 이들의 뼈를 분석해 나온 산소 동위원소의 비가 참 이상했던 겁니다. 산소 16과 산소 18의 비는 바다와 민물이 다른데 암블로케투스 뼈의 산소 동위원소 비는 민물 쪽에 가까웠던 거죠. 이는 암블로케투스가 바다에서 살았지만 마시는 물은 바닷물이 아니라 민물이었고 먹잇감도 바다 동물이 아닌 민물고기나 육상 포유류였다는 걸 뜻합니다. 어쩌면 악어처럼 강에서 매복해 있다가 물을 마시러 온 육상 동물들을 사냥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 사실을 발견한 한스 테비스는 걷는 고래라는 책에서 암블로케투스가 바다와 강을 오가며 이중 생활을 했고 더불어 육지에서 바다로 진출하는 중간 단계의 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암블로케투스 이후 300에서 400만 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고래목 조상들은 쿠치케투스, 로드오케투스, 프로토케투스 등으로 빠르게 분화를 거듭해 나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에겐
긴 꼬리와 어기적 걸을 정도의 다리가 있었기에 해안가나 얕은 바다 등에 적응해 살아갔죠. 그리고 약 700만 년이 흘러 3900만 년 전쯤엔 드디어 바실로사우루스와 도로돈 같은 몸집이 큰 진정한 유선형의 고래류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꼬리가 아닌 꼬리 지느러미를 지녔고 뒷다리는 거의 퇴화됐으며 앞다리는 가슴 지느러미로 변해 넓은 바다를 누비기 시작했죠. 그리고 도로돈으로부터 진화의 가지를 뻗어나온 게 지금의 이빨고래와 수염고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고래가 바다로 가게 된 이유는 뭘까요? 고래 진화 연구의 대가 한스테비스는 그 원인이 한 가지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약 5천만 년 전 작은 네발 동물 중 일부는 먹이 경쟁과 포식자를 피해 물속으로 눈길을 돌렸고 물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이들의 후손 중 일부는 헤엄치는 법을 터득하고 또 일부는 물속의 먹잇감을 사냥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레 땅을 걷는 능력을 잃게 되는 등 수많은 작은 단계들이 고래를 바다로 이끌었다고 밝혔죠. 무엇보다 이 일련의 드라마 같은 과정들은 목적도 방향도 없는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 수중 환경에 적합한 포유류들만이 우연히 자연 선택돼 살아남았고 지금의 고래로 진화한 거죠. 히말라야 산맥이 채 형성되기도 전인 약 5천만 년 전 테티스의 주변 여울가를 어슬렁거리던 이 작은 녀석은 훗날 자신의 후손이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동물이 될 거란 사실을 짐작이나 했을까요? 이렇듯 진화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에 더욱 장엄하고 경이로운 게 아닐까 싶네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